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장중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지수가 잠시 후 나올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막 장이 마쳤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먼저 코스피가 17.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849.13으로 마쳤군요. 18.33포인트 하락했네요. 자, 0.98%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2.43%가 하락을 해서요. 517.67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시황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하락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옵니다. 이 인도를 비롯한 신흥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이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연내 안에 양적 완화 축소, 기정사실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얼어붙습니다. 오늘 장중 184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후 10시 한 45분 구간이었나요? 하락폭이 조금씩 줍니다. 이 같은 하락폭 축소의 원인, 중국 쪽에서 호재성 소식이 들려오죠. 이 7월 HSBC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좀 줄이는가 싶었습니다. 1850선 중반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재차 밀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정말 만만치 않게 빠지는데요. 18포인트의 하락 흐름입니다. 결국 1850선 지켜내지 못하네요. 184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하죠. 전일 대규모의 이 매도 물량을 내놨던 외국이 오늘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사줄까 했는데 역시나 결국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죠.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관망 흐름입니다. 200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6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밀린 것만큼 코스닥은 더욱더 밀립니다. 정말 역시나 만만치 않은 급락 흐름이 나오죠. 2% 넘는 하락세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520선 아래로 깨고 내려섰는데요. 역시나 마감 종가 역시 12포인트의 하락 흐름입니다. 결국 오늘 517선에 장마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투매가 나오죠. 거의 200억 원대의 매도량 보이면서 지수 하락 강하게 부추겼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22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이 상승세가 나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기정화 사실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중국의 장중 HSBC 제조업 PMI 지수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장중 9원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던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40전에 종가 기록합니다. 오늘 1122원 8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깊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 125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1% 미만의 하락세입니다. 이 삼성생명이 2% 오늘 낙폭이 조금 깊었죠. 10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IT 쪽 오늘 흐름이 부진했던 가운데 SK하이닉스 역시 밀립니다. 약세 흐름 28,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시총 12위 중에서는 모두 다 대부분 파란불인데 한국전력만이 빨간불 켜며 장마칩니다. 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 2%가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국전력 29,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전세 트리온 2%의 하락 흐름입니다. 오늘 6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만만치 않게 밀립니다. 3.6% 정도 하락 흐름, 38,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반면 CJ 오쇼핑과 SK 브로드밴드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깊습니다. 포스코 ICT가 4%대의 낙폭입니다. 9,3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시젠 역시 3%의 하락 흐름입니다. 오늘 54,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증권주부터 흐름 짚어볼 텐데요.
이 실적 부진과 함께 이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설이 돌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증권주의 흐름 먼저 현대증권 사흘 연속 내립니다. 이 증권주 역시 현대증권이 신저가 보였고요. 자, 이어서 교보증권, 동양증권, SK증권, 대우증권까지도 오늘 2, 3% 정도의 하락 흐름 보였는데 역시나 신저가 흐름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주 짚어볼 텐데요. 오늘 건설주도 좀 밀립니다. 최근 반등했던 건설주 주가 하락 흐름이죠. 해외 수주 확대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현대건설, 대림산업, 남광토건 여전히 밀리고요. 이 말레이시아 화력발전소를 수주한 대림산업까지도 밀립니다. 결국 전반적인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DMZ 관련주 살펴봅니다. 최근 이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테마주의 흐름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이 조금 나옵니다. 이 금감원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코아스가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줄이며 장마치네요. 보합권 166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육물산이 7%, 이화공영 역시 7% 밀립니다. 이 개중에는 하츠가 가장 많은 낙폭 보였죠. 오늘 9%대의 급락 흐름 32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AI 관련주 살펴봅니다. 오늘 중국에서 변종된 AI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AI 관련주들 오전장부터 급등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하지만 역시나 강세 흐름입니다. 파루가 6%, 4,4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글벳이 7%, 코미팜이 4%, 제일바이오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제일바이오 2,3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딜리 살펴봅니다. 이 딜리라는 종목 3D 프린터 사업에 뛰어든다 사업 진출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섭니다. 오전장에 빠르게 상한가 찍고 역시나 오늘 상한가에서 장을 마치죠. 주당 250원씩 오르네요. 1,9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위노바입니다. 이 대규모 유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하한가입니다. 오늘 위노바가 86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TPC 메카트로닉스 살펴봅니다. 역시나 3D 프린터 산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4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이 장중 상한가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역시나 상한가로 장마칩니다. 오늘 주당 790원 올라 6,060원에 종가 기록하고요. 자, 이어서 디젠스 살펴봅니다. 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 흐름 보입니다. 이날 디젠스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1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신을 놨는데요. 오늘 주당 105원 오릅니다. 디젠스 1,8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1850선마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주목하실 부분은 이틀 연속 이어졌던 장대 음봉 패턴에서 벗어나 도지형 봉 패턴을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장중에는 1830선 후반대를 저점으로 해서 1860선까지 낙폭 축소 시도가 뚜렷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신다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어느 정도 제동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해 볼 수 있는 장세 흐름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국내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프로그램 매물을 제외할 경우 매수 기조가 유효하다는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 초반에 좀 매수세를 보이는 듯 했던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의 전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동남아시아발 금융불안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기존 사실화되면서 외국인의 매물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하실 부분은 비차익 매도세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크게
시장 자체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한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오늘도 매수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매수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할 경우 업종 그리고 종목별 차별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3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8월 13일 이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비중을 늘려왔던 업종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IT,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오늘도 IT 자동차 업종의 반등 시도가 코스피 낙폭 축소에 좀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기관의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IT 자동차, 화학과 같은 경기 민감주의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마도 경기 민감주가 코스피 하방 경직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의 그 일환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염려가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망,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1830선 중반에서의 지지력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830선 중반은 7월 11일 장대양봉의 돌파갭 지수 대기자 6월 25일 저점 이후 상승폭의 61.8% 되돌림 수준으로 기술적 분석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지수대 부근에서 낙폭 축소 시도가 뚜렷했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반등세가 가셔야됐다는 점도 이런 지지력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830선 중반대에서의 지지력 확보 과정 그리고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보셨듯이 IT,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 전략은 한번 감안하실 수 있는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샘플러스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우리 장이 왜 이렇게 계속 빠지죠? 오늘 장에서의 수급과 업종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질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4%가 또 크게 또 빠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 노름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악화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 빠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매도 국면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지금 뭐죠?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하단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죠. 쭉 빠지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지는 나왔지만 이 지지가 확실한 지지 여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거래량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인지는요,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피는 지지는 한번 나왔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이런 지지는 상당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지지였기 때문에 이 모습은 강력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더 크게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량주도 많은 게 또 코스닥 시장인데, 문제는 주식은 우량주지만 어느 정도는 주식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제자리 지켜주면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해줘야지만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코스피의 가장 큰 매도세는 바로 외국인에게 나타났죠.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운수창고 업종, 음식료 업종이 크게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었고, 그리고 일단은 지수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주를 이뤘던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가격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외국인이 좀 더 주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전자전기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는 기간이었지만, 운수장비 업종이나 전기전자 업종은 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목군이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절대적인 만큼 우리는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매도를 보였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큰 매도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기관은 어느 정도 IT 부품 그리고 IT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좀 보이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군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STX 그룹주를 빼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죠. 그만큼 테마주들도 다 내려앉은 상태고, 내일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지금은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별적인 성격이 강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실적도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낙폭과대주를 한 번 더 또 보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은 증권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플렉스컴, 그리고 한국타이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도발 악재, 그리고 인리발 악재가 상당히 크게 지금 만연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중국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이었는데 참 하필 우리나라 증시만 또 크게 빠지는 거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의 자산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유동자산이 들어오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발전했다는 게 가장 장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만큼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게 그것이 경제적인 관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한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늘었던 게 바로 IMF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율이 10%로 제한돼 있었는데 IMF 때 어느 정도는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잔존을 한다는 거죠.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나라로 다시 한번 돈을 들고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감이 오늘 작용을 하면서 6%대 큰 급락을 좀 불러일으켰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만큼 외국인 노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지금 떨어졌다고 보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매도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나빴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러면 시장이 나빴을 때는 하방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과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바로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과정이 지금의 이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관망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로 증권주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심이 조금 들어갔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에이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IT 부품 종목군들이 상당히 크게 빠졌죠. 거기에 대해서 플렉스컴도 오늘 6%대 큰 급락을 좀 일으켰는데, 12,500원은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12,500원까지 깨지고, 거기에 대해서 FPCB 관련주가 이렇게 깨진다는 것은 IT 부품이 답이 없다, 이런 방법밖에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기초적인 재료를 쓰는 게 바로 FPCB입니다. 그만큼 메인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폰의 메인보드가 바로 FPCB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렇게 깨지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종목군을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12,5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안 온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IT 부품에서도 다른 종목군들도 저점을 한 번씩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이 처음적으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FPCB 관련주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타이어가 오늘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4%대 그런 상승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경제 위기에 처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무 가격이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게 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이 천연 고무 생산량 1등과 2등이죠. 태국이 1등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등인데 그만큼 면적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고무 생산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성과 그런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태국이 좀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그냥 상식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과연 고무 가격은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없겠죠. 당연히 안정화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 7월 31일 날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230엔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고무 가격이 260엔입니다. 그래서 고무는 일본에서 거래를 하죠. 도쿄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타이어 가격이 그러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마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 타이어 업종이 아니겠냐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 고무를 미리 2분기에 다 가지고 오고 그 부분 자체를 3분기에 소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타이어 가격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비중은 바로 4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3분기에는 떨어졌던 가격이었던 2분기에 230엔을 하던 그 가격대의 고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고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4분기 실적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군을 이끄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그런 기간은 여기에 숟가락 한 개를 그냥 얹은 상태고 주로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한 주가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57,000원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 상태로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을 어느 정도 실으면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57,000원대 부근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던 거래량 어느 정도는 마지막에 흡수했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좀 더 홀딩 하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들고 가셔도 이만한 종목군이 잘 없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좀 더 진격의 코스닥 진격의 코스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타이어만이 좀 긍정적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은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예병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는요, 먼저 정태근 팀장은 184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자 관망을 주장했습니다. 단기 리스크 관리와 현금 확보에 주력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대야 TI를 꼽았습니다. 예병군 전문가께서는요, 단기 바닥권 1830포인트 선을 잡으셨나 봅니다.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고요. 월봉, 박스권 매매 전략과 쌍용차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1840선 전후 지지력을 확인하자, 그때까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금 1849포인트 끝났기 때문에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1840포인트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지지력을 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간 1차적으로 하락이 좀 마무리가 좀 되게 되면서 하방 경직선이 나온지 그 부분을 좀 보자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시장이 좀 일시적인 어떤 증시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뭐 1997년 외환위기 그때 당시에 비교를 하는 분도 상당히 좀 많은데 그 부분까지 너무나 좀 우려가 좀 과다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청산 흐름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받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에서 일단 자금이 1차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물 시장 쪽보다는 선물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오늘 제외하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 전체적으로 미결정적 동향을 봤을 때 상당히 선물 시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물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선물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어떤 추세적으로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어쨌든 일시적인 변동성 증가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선물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쳤던 미결제 약정 이 부분이 좀 성산이 나온지 부분을 좀 기다리자는 의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40포인트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그 최근에 6월 말부터 그리고 8월 초까지 올라왔던 지수 포인트의 어떤 절반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절반 정도 어떤 되돌림 구간은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은 더 큰 하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분기점으로 설정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섣부른 시장 접근보다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터키까지 현재 브라질까지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장이 환율이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저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출 중심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환율 같은 경우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환율이 아니라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브라질 같이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환율의 하락이 나오는 나라들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적자 쪽에 있다는 겁니다. 자, 경상수지가 적자 쪽에 있다는 건 그 나라의 전체적인 살림이 적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돌려서 얘기해 본다면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달러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시장 자체 내에서 달러 어떤 비축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뭡니까? 기축통화하면서 결제수단이죠. 결제수단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외환보유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환보유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자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달러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간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국 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또 경상수지 적자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의 달러가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국 화폐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자국 내 어떤 경제 여건과 연관성이 없이 달러 하나로만 지금 이제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게 되면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풍족해지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 심각한 달러 품귀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율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국 내 달러가 좀 부족한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중요한 부분은 증시에서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P에서는 A 플러스로 지금 이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는 AA 마이너스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증시에서 일정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상장채권 보유액 추이를 좀 볼 건데,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채권이 102조 정도 되거든요. 102조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38조였고요. 지금 현재 2007년 이후에 62조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2011년 이후에 30조가 넘는
채권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절반 이상이 2010년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유동성으로 우리나라에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등급 사용 조정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2011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로 인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익을 보게 되면 22조 가량이 미국 쪽에서 들어온 자금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 18조 정도 되고요. 근데 합쳐서 40조 정도 되는 자금인데 이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 시장도 상당히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템플턴 자산운용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템플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모비우스가 대표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장황하게 들은 이유는 환율이나 금융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증시가 지금 상당히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뿐이고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까지 간다는 건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비약적인 발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되 1차적으로는요. 6월달에 있었던 1780포인트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이때 당시에 양적완화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게 된다면 2011년 8월달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50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지금의 유동성 회수 움직임은 그때 신용등급 하향 조정만큼의 큰 이슈, 빅이슈가 절대로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요. 만약에 1800포인트까지는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1800포인트가 깨졌을 때 분명히 겁은 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어쨌든 추구 전략을 회수한다는 것은 걷어들인다는 건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나빠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지금의 변동성은 언제까지나 기회란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800선 전후에서 만약에 좀 더 빠져서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겁낼 필요 없이 한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내지를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전략을 제시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1830포인트 선에서의 분할 매수를 말씀을 하시네요. 역시 단기 바닥권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 좀 비슷한 높이를 바닥권으로 잡고 계시는 듯합니다. 예,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얘기를 너무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장기적 투자 성향이 강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굉장히 좀 삼성전자의 뭐 어떤 대규모 자사주 매입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증시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지금 또 한 주 만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이 구간까지 진폭을 만드는데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낸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늘 단기적 비합리성 구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빠르게 또 회귀를 했죠. 회귀를 하다가 지금 또 한 주 만에 굉장히 빠른 또 하락을 만들어내는데 이 구간은 역시 거래량으로 살펴봤을 때 너무 우려를 하기보다는 지금쯤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월봉상으로 차트를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결국은 큰 박스권을 그려보자면 결국은 이 구간과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위에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조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말쯤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8월 초순, 중순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만 그 이후의 장이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뭐 낙폭이 과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취약하다, 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지표가 좋아졌다는 얘기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지표가 좋아져서 출구 전략을 쓰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시아권에 금융 위기설이 돌면서 그 아시아권의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아시아권의 제일 큰 국가 중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역시 지금 아직은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종목 선점법입니다. 단기 리스크 관리, 현금 확보 주력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떤 개별 종목 접근도 조금 무리가 좀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반등을 줬던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지금 가장 크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종목들이, 섹터들이 조선, 그리고 화학, 철강, 조선화학, 건설철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어떤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좀 반대로 다시 한번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쪽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보수적인 관점에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황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면은 물론 이 말씀은 뭐 필요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어떤 대형주들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현금 확보하고요. 그리고 섣부른 저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고요. 바닥이 어디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 같은 경우는 보유 전략인 유효하다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 보시면서 업종에 대한 얘기는 이번 좀 생략을 하고요. 조금 전에 그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자, 8월 20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8월 20일날 보시면은 선물 시장이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아래쪽인데 미결제 약정을 보세요.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시장을 하락을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냐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래쪽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포지션자들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을 왜 보유를 할까요? 시장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고 시장에 청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하락이 끝날 것 같으면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 좀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자, 잘 보세요. 시장이 빠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떤 부분을 기다리면 됩니까?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미결제 약정이 청산이 나오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누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시장이 빠질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미결제 약정이 청산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하락은 마무리가 됐구나. 제가 섣부른 저가 매수를 자제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만 확인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빠질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물 시장 쪽이 아닌 프로그램 측에서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충격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섣부른 저가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물 시장 쪽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즉 지금의 매도 포지션이 정리가 되어 나가는 시점까지만 꼭 기다리자.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월봉 박스권 매매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예, 정태근 팀장님 얘기를 또 저희가 좀 덧붙여야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물에서의 어떤 흐름이 지금 현물을 좌우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 선물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먼저 밀어놓고 현물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그 선물 시장을 가장 흔들 수 있는, 현물 시장을 가장 흔들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를 민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낙폭을 조금 개인들의 투매 현상까지 좀 불러일으키면서 낙폭을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이제 좀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점을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이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한국형 토빈세.
그 미국의 제임스 토빈이라는 학자가 미국에서 단기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토빈 텍스라는 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 토빈 텍스라는 것을 통해서 단기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기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거나 이런 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금융당국에서 외국인 투자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옛말에 이제 구덕이 무서워 장몬당 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런 외국인 파생 상품에 대해서 단기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을 좀 탄탄히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조금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파생 상품으로 먼저 밀어놓고 우리나라의 가장 그 우수한 기업인 삼성전자를 현물로서 밀어제끼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외국인들이 좀 짤짤이하는 그런 판을 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짧게 드렸고요.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전략을 좀 가지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굳이 안 좋은 시장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를 거꾸로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중국이나 지금 중국 쪽이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오늘 PMI 지수 예상치가 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보합권까지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지금 안 좋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인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 중간 단계에서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중국은 뭐가 있느냐면 차이나 리스크라 그래갖고 차이나 디스카운트 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수년간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떤 하락폭의 제한을 자꾸 두면서 지금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웨이포트라든가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차이나 킹,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 중국 시장에 중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평가를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중국 식품 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리노드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두 종목이 벌써 자율 상장 폐지 쪽으로 갔죠. 그렇다면 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국내에서 저평가를 받는다면 자율 상장 폐지에 대한 또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인도와 관련된 인도에서 지금 가장 큰 관련됐다고 보면 쌍용차가 있겠죠. 그 마힌드라가 인도의 그 대규모 자동차 회사죠. 마힌드라가 인수한 쌍용차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서 조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신 전략. 그러니까 큰 박스권으로 보면 1830이 가장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좀 분할 매수. 그리고 그 이후에서 계속 좀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그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아티아이요. 참 오늘 같은 날 정말 하기 싫은데요. 그렇죠. 야, 이거 종목이 전체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장사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굳이 매수 안 하실 분들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굳이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 대아티아이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 들어가서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전혀 포트에 타격이 없다는 선에서 들어가는 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G20 정상회 참석자 러시아에 가죠. 러시아 가게 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별도로 회담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하이스트라는 대동수질 가스관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대륙철도, 시베리안 횡단철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철도 관련주들이 테마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향후에는 경기도 관련해가지고 대선 공약 나왔던 게 GTX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올해 초에 한 국비 100억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다시 한번 기재부에 추가적인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대아티아이, 동아질 이런 종목들은 GTX 관련 테마주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GTX 그리고 철도 테마 요게 어떤 이 종목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차트 같은 경우 전략만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반등을 주게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유발이 되게 되면서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선방을 했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안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이 지금 제가 보기엔 1,600원만 좀 버텨주게 되면은 좀 위쪽으로 한 1,800원 정도, 1,800원 정도까지 한번 뻗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스관주가 먼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순환매적으로 철도가 좀 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1,600원만 지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일 종가 말씀드릴게요. 금일 종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마주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900원. 하지만 손절가 같은 게 조금 짧게 잡았어요. 1,620원. 좀 타이트하게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쌍용차 듣겠습니다. 예, 쌍용차는 뭐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된 것은 확인이 된 자리입니다. 확인이 된 자리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금융위기설, 아시아 금융위기설과 더불어 지수가 빠지면서 지금 좀 최근에 좀 낙폭을 키웠는데요.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큰 하락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지금 계속 지지받고 있는 부분들. 자, 요 부분에 대한 지지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요 근처에서도 계속 지금 최근 들어 계속 확인을 받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크게 위험한 구간도 아니고 그다음에 쌍용차의 앞으로 어떤 향후 성장성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2,800원까지 좀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8,080원 잡도록 하겠는데요. 쌍용차는 지금 인도 내에서 굉장히 마인드라가 적극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쌍용차의 그 차종이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브랜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브랜드와 그 다음에 RV 브랜드로 딱 차별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점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 가지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충분히 투자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쌍용차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천 종목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손절가 터치인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를 하십시오. 뭐 전략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면 더 좋겠죠. 더 좋겠는데 그분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뭐 별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손절가는 지키자. 요 말씀만 드리면서 손절가는 16,200원을 제시했었거든요. 요 부분은 일단 지키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J 콘텐트리 역시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예. 짧게 J 부탁드립니다. 콘텐트리 제가 7월 말쯤에 들고 나왔었죠. 7월 말쯤에 들고 나와서 제가 4,830원을 매수가로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5,300원 부근까지 갔다가 200을 좀 넘어갔죠. 갔다가 지금 빠졌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 선이 지금 강하게 어떻게 보면 차트 보면서 지금 설명드리자면 이 선이 강하게 지지만 된다면 굳이 지금 이 선에서는 손절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늘 강한 모습을 보면서 반등을 줬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크게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인 자리는 늘 지금 5,300원 부근, 요 부분이 지금 단기적 고점으로 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는 한 번쯤 이 선을 강하게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신 전략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정태근, 예병군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내는 수밖에요. 내일 뵙겠습니다.